이제 유럽의 제도나 관습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약간 이제 그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제 바칼로리아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철학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찬사를 보내왔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논란이냐면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어요. 19은 다 붙고 여기 붙으면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의 방식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필요는 있지만 무작정 대단하다라고 이제 우러러 볼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좀 유럽의 교육과 복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유럽 하면 또 교육이랑 복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유럽의 교육제도가 우수하다는 찬사가 많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이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대학 평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영국의 이제 더 타임스에서 이제 발간하는 교육 매거진이 이제 THE라는 게 있습니다. 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세계 대학 순위를 뽑아온 거 보면은 이제 EU 27개국이 있잖아요. EU 27개국에서 30위 안에 드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독일의 뮌헨 공대거든요. 30위예요. 30위 턱걸이 한 거야. 물론 유럽 대학들이 몇 개 있는데 영국 대학이거나 아니면 스위스 대학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영국, 스위스에 비해서는 유럽식의 전통과 가치를 훨씬 더 많이 갖고 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적인 그런 대학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THE라는 데서는 훨씬 더 이제 미국 대학보다 유럽 대학 순위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 30에 30위 턱걸이 한 대학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대학들이 이제 평준화돼 있거든요. 뭐 등록금 안 내고 그냥 이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재정으로만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연구시설이나 인재학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애를 먹고 그게 이제 미국 대학들의 효율성을 많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유럽 좋아하시거나 유럽에 이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유럽에도 대단한 명문대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뭐, 옥스퍼드도 있고, 케임브리지도 있고, 프랑스에 보면 굉장히 상위권 그랑제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순기능을 하느냐, 이걸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뭐 스탠퍼드나 UC 버클리나 뭐 이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뭐 이런 대학들은 그 자체가 약간 학벌 카르텔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구 개발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늘립니다.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들은 사실 별로 그런 기능을 많이 안 해요. 집의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역할에 치중돼 있어요. 그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데 뭐냐면 사람 몸으로 치면 몸이 되게 바디가 좋아요. 그러면 머리만 잘 쓰면은 이게 다 잘 굴러가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지배계급의 엘리트들을 키우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는 옛날에 이 나라들이 이제 제국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할 때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때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몸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나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만 키울 게 아니라 몸통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게 이 머리만 키우는 쪽으로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게 국립행정학교라는 게 있어요. 국립행정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프랑스 학생을 한 80명밖에 안 뽑았어요. 한 35개 고등학교당 1명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거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전임 교원이 딱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뭐냐면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한 명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 나머지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말하면 실무 교육을 하는 건데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진짜로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학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프랑스식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국제 기준이랑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학을 2년 이상 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레빠라고 하는 약간 예과 과정 같은 거를 거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엄청난 수재들이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못 오르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학벌 카르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핫한 게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이제 큰 회사를 일일이 다투는 게 이제 LVMH라고 루이비통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르노 회장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가르마를 타지는 게 아르노 회장의 넷째인 프레데리크라고 했는데 이 블랙핑크의 리사랑 사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젊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루이비통 그룹을 물러받을 것이다. 이게 과시화되고 있는데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일찌감치 넷째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왔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이 학교는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이공계 엘리트들을 배출을 하는데 이 역시 어떤 연구 활동보다 이공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르노 회장이 어쩌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 아니었어요.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 북부의 이제 중소도시의 건설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경북 포항의 중견 건설업체의 사장의 아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읽어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에콜 폴리테크닉에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인맥으로 이렇게 형성된 학벌 카르텔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M&A를 많이 해가지고 회사를 키운 거예요. 근데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키우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국영기업들을 민간에 매각할 때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자본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그런 배경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고 첫째 둘째는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못 나왔어요. 넷째가 나왔는데 넷째한테 이렇게 그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여전히 시대가 이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제 교육의 효용성이나 효율성 이런 게 옛날만큼 안 되는 거예요. 지배 엘리트를 키워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과보다는 문과에 쏠려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뭐냐면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이제 그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데 그만큼은 영국이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게 발달 못하고 모바일 비즈니스나 온라인 비즈니스 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영국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이공계 출신들의 CEO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 출신들이 CEO를 하면서 이제 배당이나 이런 어떤 재무제표상 이쁘게 만드는 거 이런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내는 건데 실은 영국에서 보면은 1900년 이후로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120년 넘게 지나는 동안에 총리가 2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공계 전공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게 마가렛 대처예요. 마가렛 대처가 옥스퍼드대 화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건 최초의 여성 총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최초의 그 과학을 전공한 총리다. 그래서 난 자부심을 느끼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트들을 길러내고 리더를 키워내고 문과에 치중돼 있다. 이제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이 정말로 뭐 대단한 거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미국이 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 좀 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세계인지들이 이제 어쨌든 무상교육이 유럽이 아니라 한 해 몇천 몇억 단위 드는 교육비가 드는 미국으로 모여든지잖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유럽에 유학 가는 친구도 좀 있었고 중국도 좀 있고 미국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미국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미국이 워낙 이렇게 그 단일 패권 국가로서 위상을 이게 입지를 공고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야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대학들은 이제 영국은 약간 미국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독일, 프랑스는 완전히 이제 무상교육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경쟁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2022년에 하버드대 수입 구조예요. 수입이 5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7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1년간 쓰는 돈이 7조 원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중에 36%가 기부금하고 그 운용 수익이고 그리고 이 등록금 수입이 21%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한 57% 되잖아요. 근데 유럽 본토에 있는 대학들은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체 한 7조 원 넘는 그 1년 예산 중에 요 정도 액수면 57%면은 4조 원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없이 그럼 하버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버드는 기부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나 HM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계속 이게 그 돈을 굴리거든요. 하버드대가 굴리는 돈이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 돈을 치면 한 7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100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대학이 16곳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1억 달러. 1억 달러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1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대학이 1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대학들이, 특히 유럽 본토 있는 대학들이 이거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들이 무상교육을 하는 것 치고는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유럽 안에서는 이제 동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유학을 별로 안 가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독일에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비중이 한 12%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좀 내고서라도 약간 이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게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비율이 발생해요. 제가 이제 파리에서 취재를 할 때 보면 한류 발음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학과 학생들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첨이 잘 돼가지고 자기 한국 학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대학에는 학과가 있잖아요. 그럼 추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경쟁이 이제 별로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파리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법대나 의대 다니다 중퇴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준화를 하기 때문에 법대나 의대도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일단 입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그 뭐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 대비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과로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유럽식 교육이 진정한 평등 교육이 아닌지라 겉으로 또 내세우는 평등 교육 뒤에 감춰진 귀족 교육이 있다고요? 아까 뭐 리더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 훨씬 못 미칠 때, 아주 옛날에, 그럴 때, 그러니까 유럽을 이렇게 올려다봐야 됐을 때는 유럽의 모든 제도나 간섭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조금 냉정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초중등 교육 이쪽에서 굉장히 뭔가 약간 위선적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배계층하고 피지배계층하고 이제 트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말씀드리면, 영국은 중등학교 기준으로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7% 됩니다. 근데 이 7%가 다 대부분 옥스브리지로 많이 가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지배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공립학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단적으로 뭐냐면, 한국 외교관들한테 영국이 비선호 근무제예요. 영어를 쓰잖아요. G7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외교관들이 왜 영국에 근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영국은 영어를 쓰는 데기 때문에 외교관이 파견됐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학비를 보조를 거의 안 해줍니다. 그냥 거기 공립학교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사립학교를 안 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립학교 보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뭐가 다르냐면, 미국은 동네별 격차는 분명히 있는데 괜찮은 동네에서 그 동네에 공립학교를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이제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 아십니까? 이분 누군지? 이분은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인데, 이분이 파리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제 파리에서 초중고를 나왔냐면, 가정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혼해가지고, 이제 새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파리 가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 이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로 진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블링컨 장관이 자기가 졸업했던 파리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 이제 오바마 정부 말기 뭐 그때쯤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모교에 찾아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프랑스의 귀족 가문의 후손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서로 다 이중원 학교인데 부유층들이 다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기준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입학 전형을 할 때 추천서를 두 개를 내라고 그럽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학생에 대한 추천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 건 뭐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를 보고 뽑는다는 거거든요. 아주 부유층 자제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거든요. 파리에 사는 그 중국인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보내려고 몇 년씩 대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중하위 계층은 그냥 공립학교 무상이니까 다녀라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은 그런 학교를 안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공립학교를 보내면은 이제 자기 자녀가 이제 이민자 애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상류층들이 이제 그거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프랑스에서 무슨 뭐 똘레랑스냐 어쩌고 하면서 평등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 에콜 자니 마뉴엘에는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소셜미디어에 보면 이런 게 올라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우리 졸업생들은 하버드 가고 킹스 칼리지 가고 케임브리지를 갑니다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뭐 평범한 사람들은 뭐 파리 몇 대학 나와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공립학교 나와가지고 파리 몇 대학 가는 거고 이 상류층들은 이런 대학을 진학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위선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얼마 전 올해 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세 자녀를 파리의 굉장히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게 논란이 됐어요. 샤를르고 초대 대통령, 카를로스 곤 르노니산 회장,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크리스티안 디오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명문학교인데 사립학교인데 아니 뭐 평등교육을 한다고 막 정부에서 뭐 이러지만 실제로 교육부 장관이 된 사람이 공립학교 안 보낸다는 게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제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고 쪽이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제도나 관습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약간 이제 그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제 바칼로리아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철학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논란이냐면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어요. 이게 바칼로리아만 통과를 하면은 대학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합격률이 보세요. 이게 90년대도 이때는 75%였는데 지금 2020년대 들어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은 어떻게든 보든 간에 19은 다 붙고 여기 붙으면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근데 19명이 붙는다는 거는 아주 지진아가 아니면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마냥 뭐 엄청 선진적인 제도예요. 뭐 대단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의 방식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무작정 대단하다라고 이제 우러러 볼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교육이 좀 경쟁 자체가 굉장히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아까 전에 또 이민자들 얘기해 주셔서 이민자들이 유럽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현상들 발생하고 있나요? 이민자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이민자들이 유럽인들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엄청 많이 낸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생각보다 사실 그 소득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연금을 많이 붓고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이 복지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연금보험료는 9%잖아요. 소득이 9%잖아요. 4.5%, 4.5%. 내가 4.5% 내면 회사가 4.5%. 근데 이제 이게 9%인 게 유럽에서는 어쩌냐면은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25%대고 프랑스는 27%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정부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이제 돌려받는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젊었을 때 약간 소득이 빡빡하지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확 몰려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도 내가 낸 세금을 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노후, 나의 미래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브렉시트를 왜 선택했냐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나빠질 수 있지만
쟤네를 블럭을 걸고 그냥 조금 줄어든 파이라도 우리끼리 나눠 먹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굉장히 큰 이유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냐면은 미국이랑 유럽이 이제 이민자로 인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근데 미국은 어쩌냐면 미국도 불법 이민이나 뭐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지만은 종교 갈등은 별로 없어요. 남미에서 많이 이제 멕시코 국경 넘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남미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이렇게 충돌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유럽은 어쩌냐면 무슬림들이 많이 옵니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산이잖아요. 얘들을 많이 낳아요. 피오 리서치 센터에서 2050년 되면 유럽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프랑스는 이미 한 10%는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제2의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이미 무슬림 인구가 700만 명, 인구의 10%가 좀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종교적 차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갈등 이런 것도 엄청나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는데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이 이제 언어가 익숙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넘어와요. 많이 넘어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영연방 국가, 아프리카의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넘어오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런 데서 많이 온단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지배 국가의 국민이었으니까 자기가 일하려고 건너온 나라의 지배계층하고 감정적인 갈등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좀 그런 편인데 이민자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여러 루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들어오기도 하고 스페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육로를 통해 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 이민 통제도 어렵고 또 유럽은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넘어가면 또 이동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간에 유럽 안에서 나라 간에 이제 이민자들의 수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의 일이거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한 나라 안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이 소용돌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경제에 물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하고 갈등이 왜 생기냐 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거는 유럽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먹을 테니 너네도 이만큼 먹어라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성장 상태가 낮고 과실이 적다 보니까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 껴안고 다 이제 과실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